예, 드디어 9월 모의고사 좀 늦지막히 시작하게 됐어요. 9월 20일 한 주를 쉬고 들어가니까 늦지막히 들어갔지만 뭐 8주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시험 전전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전주. 그러니까 그게 뭐 늦은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의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거는 어쨌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는 그야말로 연습이에요, 연습. 가장 뭐 실전 같은 연습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한 게 뭐 헛된 시간이었나 이런 뭐 그런 슬픈 생각 말고, 아직도 할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맞추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더 키워 가시는 거고, 뭐 이렇게 쉽지? 문제가 뭐 수준이 낮아서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시감으로 쉽게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못 푸시는 분들은 아직 다져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로 못 접해봤거나 아니면 경험이 좀 부족한 거죠. 문제를 푸는. 이게 두 달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그 주변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거죠. 뭐 어떤 학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학자에서 이건 내가 쉽게 맞추래. 근데 이런 게 있었지. 예상을 자꾸 해가는 거죠. 이 정도로 하면 내가 맞추지만 요런 건 아직도 신경 쓰여. 요런 방식의 이렇게 몇 가지를 거기에다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하셔야 이게 지금 23문제가 100문제가 되고 200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에 100문제, 200문제만 해도 꽤 많은 걸 앞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점수에 막 연연해가지고 몇 점 안 나와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만 하고 있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무조건 어, 2달 후의 점수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점수에서 계속 주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뭐 2주 전까지도 저랑 같이 걱정만 하던 선생님도 그 2주 동안에 본 게 수두룩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또 이렇게 절실하면 안 되던 것도 막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막 부정적인 생각 갖고 뭐 올해는 뭐 또 뭐 경험하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뭐 이건 나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좋은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했냐 그거를 체크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자꾸 경각심을 줘서 더 하게끔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 나와요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똑같은 게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은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거나 제가 뭐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답을 써봐야 된다. 틀린 답이라도 써보고 말도 안 되는 답도 써봐야 된다. 어, 오판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게 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첨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애쓰고 있구나, 참.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제가 좋은 건데, 빈칸으로 오면 이게 몰라서 틀린 건지, 그냥 성의 없어서 틀린 건지, 늦게 와서 못 쓰신 건지, 아니면 답이 궁금해서 그냥 빨리 조급한 마음에 못 쓴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도 메모라도 쓰셔야 돼요. 누군지는 알았지만, 이 개념 용어는 명확히 모르겠더라. 이 정도 의미가 아닐까. 괄호넣기 긴 게 나왔는데 정말 모르겠더라. 하지만 누가 한 말이니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이라도 거기에 해놓으란 말이죠. 그냥 빈칸으로 이건 진짜 모르겠다.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전에서 시험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 시간만큼은 그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하여튼 뭐 말이 항상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되지만 우리가 이 조급함을 저도 이해해요. 수급하죠. 저도 문제 내면서 와 이거 올해는 똑같은 거 이런 거 안 내고 할 텐데 막 그 조바심이 막 나거든요. 좀 색다른 걸 내야 될 텐데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지금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야 저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1번부터 그러면 가볼게요. 동양 고대윤리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타이틀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제자백가들, 이 사람들, 누구랑 누굴 또 결합했으려나. 근데 괄호 넣기라고 할 때는 특별히 비교가 아니잖아요. 대체로 공통된 거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데, 왜 보면은, 이거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문 하나라도 더 보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낼 때는 무의를 가로치려고 했어요. 둘이 공통된 거로. 근데 문제가 좀 싱거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지문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걸 부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을 좀 뒤집으려고 하는 표현들은 노자 아니면 장자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제일 반대되는 사람이 순자나 한비자고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치로 이것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안다. 그리고 불언으로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 있고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지 세상에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나밖에 몰라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엄청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죠. 노자나 장자는 진짜 잘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이성적으로 무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감정을 드러내는 게 거의 없잖아요. 부인이 죽었는데도 막 노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딴 거 오죽하겠어.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한 사람 백성들을 똑똑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잘났는데 다른 그 백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무지무욕하기를 되게 바라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 되고 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꾀라고 해야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 또한 하늘의 법도를 깨닫는 것이다. 언제나 하늘의 법도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 근데 실전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기껏 뭐 이것저것 던져놓고 이 지문을 잘 모르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죠. 이거 이 지문을 보신 분들은 그냥 쓰고 가는데 아닌 분들은 생각을 막 해야 돼. 뭐지? 갑자기 뭐 도 얘기하다가 하늘의 법도를 깨닫는 걸 뭐라고 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그 장자 같은 경우에 뭐 도추 뭐부터 시작해 양행 뭐 다 깨닫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도자인지 장자인지 알 수는 있어요. 사실 노자의 이 첫 번째 지문이 노자의 거의 뭐 1번 지문이잖아요. 세 손가락 아래 들은 거기 때문에 노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노자에서 우리가 더 유명한 지문 있잖아요. 현동 나오는 거, 그쵸? 먼지와도 함께하고, 그쵸? 빛과도 함께하니 얼마나 신비로운 함께함인가. 그래서 현묘한 동거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함께 이제 세트를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바로 지금 나온 현덕이죠. 이 현묘한 도의 작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덕을 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윽하고 현묘하고 신비롭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자의 한 15개 지문 늘 나오는 그것들을 꾸준히 보고 있느냐. 해석을 약간 뒤틀고 막 그동안 중략했던 거 막 다시 살려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헷갈림을 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현덕이라든지 현동 나오면 현동이야 뭐 최근에 나왔으니까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또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미쳤나 이러지 말고 또 나왔으면 그냥 또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의라는 것은 도의 꽃과 같은 것이며 이 사람들은 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의라는 것이 도의 꽃이라 그랬어요. 그럼 좋은 의미인가? 이런 뒤를 보니까 혼란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 아마도 도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겉모습 또는 이렇게 피상적인 뭐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도를 닦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은 매일같이 일손법 있잖아요. 그쵸? 일손. 노자의 방식이지만 장자 또한 그 큰 대의는 따라가고 있죠. 버리고 또 버리면 무의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 무의를 공통으로 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의하게 됨으로써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은 저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답은 쉽대 뭔가 문제를 조금이라도 틀어서 쉽게 안 보이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들, 개념들은 참 쉬운 걸 내게 돼 있어요. 이치, 뭐 마음 이런 거 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무의 정도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존재하고 있으면 근본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쉽사리 할 수 있는 분이란 오직 대인, 진인, 성인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안 내는 거죠. 대인을 내려면은 사실 맹자하고 가불로 해서 내야 대인을 낼 수 있죠. 그래야 이 대인이 공통적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있는 분이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누가 쓰냐고 대인을. 하지만 봐뒀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 생각해 두시고 성인의 길을 성인의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겠어요. 도를 그대로 지킴으로써 그에게 도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번역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사실 이걸 내는 게 여러분들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 잘 못 보신 분들은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몰라서 틀렸다기보다 못 봐서 틀린 거죠. 전형적인. 근데 이제 봤으니까 안 틀려야죠. 사흘 뒤에는 천하를 버릴 거예요. 천하를 버리고 도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이래 뒤에는 만물을 버릴 거예요. 만물을 버리고 도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아흘의 뒤에는 삶을 버릴 거예요. 일에 7일 그리고 아흘에 9일. 이미 삶을 버린 뒤에는 햇살처럼 아침 햇살처럼 깨달음이 열리게 될 거예요. 조철. 아침처럼 거둘철인데 그쵸? 깨달음이 열리게 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용어로 보면 조철이고요. 아침 햇살처럼 깨달음이 확 열리고 나면 회광반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엔 니은하게 돼요. 나밖에 없네 이거죠. 번역이 그래요. 견독이면 나밖에 없는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번역이 딴 데서는 도의 유일함을 알게 된다. 이 의역하고 막 난리죠. 용어로 보면 견독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보면 나의 홀로 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구나. 결국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 뭐 번역들을 하려면 다양하게 옛날 고대 이 장자를 번역한 사상가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 좀 이 문제를 잔인하게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견독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냈으니까 안 내겠죠. 이런 식으로 안 내게 해야죠. 견독 냈으니 조철 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느라는 거죠. 아니면 번역을 되게 어렵게 했으니까 똑같지 않아 괜찮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용어로 물어보면 견독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신독도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거 말로 풀어야지만 그냥 용어로 하잖아요. 신독. 그렇죠? 원래 신독도 아니 신기독이잖아요. 그렇죠? 그 홀로 있음을 삼간다. 그러니까 용어는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뭐 하나는 현덕은 좀 그래도 좀 본 것 같은데 견독은 잘 못 봤다. 뭐 못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여러 이론서에 한 번쯤은 걸려야 되는 거고. 장자 얘기하면 그때 여지껏 안 걸렸다면 이 문제로 한번 걸으셔야 되고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야말로 답은 쉬운 그리고 많이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반감은 반감이라는 게 뭐예요? 아,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죠. 반감이 생긴다. 그 반감이죠. 이런저런 경우에 유익한 결과를 동반하는 행위의 이유가 되지만 대체로 뭐예요? 난 반감 때문에 안 했어. 잘했다. 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좋은 결과 가져오죠.
좋은 결과를 수반하고 아니하고를 불문하고 이 경우에 반감이 행위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근데 행위의 이유는 되지만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 결과가 유익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실은 그 행동을 참으로 완벽하게 정당한 것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반감을 정당한 행위 근거로 만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반감이라는 바로 그 동일한 감정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따랐을 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종종 그러하니까 좋은 결과만 주지는 않으니까 다른 다양한 원리들 즉 다른 동기들은 왜 이러저러한 행위가 행해졌는지에 대한 이유나 원인일 수 있죠. 행위가 행해졌을지도 모르거나 행해져야만 했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원리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원리를 댈 게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하셨나요? 반감이나 분노를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걸 막기 위해 항상 규제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 규제되겠는가? 그것은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인 거죠. 나만 좋자고 하는 걸 못 막아요. 나한텐 좋은 결과잖아. 빠득빠득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슬픈데 이게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반감이야. 너한테는 공감인지 몰라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효용의 원리를 넣어야지. 유용성의 원리를 넣으면 서로 불만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거지. 서로가 다 최대 행복을 물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자체에 전원일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죠. 항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사회적 감정이 우리가 확립되어 있는 지금 현대 이 미리 살았던 근대 이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봤어요. 뭐 때문에? 교육, 제도,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여론 때문에라도 막 나가지 못한다 이거지. 그런 거를 우리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이거는 우리 벤담의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타고난 능력이 월등한 존재에서 어중한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원래는 행복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고 뒤에 우리 칸트에서 행복을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막판에 답을 다 해놓고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고통을 당하기도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낮은 등급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아요. 해봤으니까 둘 다. 낮은 등급을 굳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 막 그거 있잖아요. 쪽팔려서 못하겠다 뭐 이런 거. 그게 자존심이죠. 다만 이 자존심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느낌과 가장 비열한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을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만 충분히 할 만한 건데 괜히 비열한 자존심을 발동하는 사람도 있죠. 왜 저래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또는 자유와 개인적인 독립성에 대한 사람. 밀은 사실 이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잖아요. 자유와 개인적인 독립성에 대한 사람 때문에 낮은 등급의 삶의 방식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스토아파는 그런 사랑이 저급한 것을 멀리하는 삶의 태도를 고치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고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금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앞에 자존심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적인 독립성 이런 것들 또 이들은 확실히 그것 관련해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해요. 어떤 게 권력이나 흥분 상태에 대한 번역이 좀 더 우리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은 충분히 들어오죠. 나 권력을 쥐고 싶어. 또 어떤 거 흥분 상태는 뭐예요? 나 이거 하니까 막 신이 나. 우리 한국적 표현은 신나서 하는 거죠. 신나서도 더 좋은 걸 한다라는 거죠. 이걸 하면 덜 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나는 게 근데 우리는 또 쾌락과 막 연결이 되니까 근데 밀은 정신적 쾌락이잖아요. 우리 신나는 거는 사실 몸이 들썩들썩 해도 마음이 벌써 들떠야 되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설명할 가장 적합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을 품어줄 만한 건 바로 인간으로서의 품위감이죠. 품위의 감정.
품격이 내가 인간인데 그래도 그 차마 이거 하겠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만한 능력과 이만한 열정이 있는데 저런 저질스러운 걸 내가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이런저런 형태로 지니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각자의 능력에 비해 그러니까 이 미리 쓰는 한마디 한마디가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위감도 결국 능력에 따라 능력이 떨어지면 품위도 별로 없다 이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것이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과 대립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을 제외하면 결코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초적인 욕망, 또 잘 몰랐을 땐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100m를 15초 안에 뛰어본 사람은 15초 밑으로 쳐지면 슬퍼지는 거고요. 공부를 1등을 해본 친구는 2등만 해도 자기 품위에서 떨어지니까 막 코피 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죠. 능력에 비례해서 품위가 커지고 한 번 커진 품위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위가 바로 우리의 행복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저는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게 정신적 쾌락이잖아요. 품이라는 게 정신적 쾌락을 구성하고 행복을 완성시키는 건데 조건도 되면서 품이 잘 기억하시고 3번으로 가서요. 행복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행복은 그 자체가 좋아 선택하는 세 가지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라고 해서 처음에 긍정적 정서, 몰입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낯설다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첫째, 긍정적 정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 쾌락, 황홀, 희열, 따뜻함, 안락 등을 말한다. 평생 이러한 감정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삶이 즐거운 삶.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긍정심리학 세 가지 삶을 딱 떠올리셔야죠. 처음엔 뭐지? 이렇게 첫 줄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요소인 몰입은 특정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러신가요? 예전 게임이 우리는 제일 그렇죠. 어떤 게임이든 뭐 컴퓨터 게임이든 뭐 스마트폰 게임도 막 재밌는 거 처음에 하면 막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 밖에도 영화 같은 것도 진짜 재밌는 영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2시간이나 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는 막 언제 끝나지 하는 것도 있죠. 몰입하는 삶이죠. 뭔가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식센트 미아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별로 정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세 번째 요소는 기억이죠. 인간은 본래 인생의 이것과 목적을 우리가 암기가 탁탁탁 돼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막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요소. 의미 있는 삶, 그쵸?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왜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게 참 신나고 보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의미를 찾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합격해야죠. 교사 돼가지고 저 나중에 끝까지 해서 교장 선생님도 되고 나중에 뭐 그 이상의 자리도 가고 싶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의미나 목적. 왜 그런가요? 그걸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우리나라 교육계에 일조도 하고 내 스스로도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그래서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의미는 사람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기여하려는 그쵸. 기여하려는 이런 기억 있는 의미 있는 대상들에는 뭐가 있어요? 뭐 종교, 정당, 지구 살리기. 근데 좀 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 또 좀 더 고결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의미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에 이르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도덕 심리학의 이제 콜버그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차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콜버그 역시도 뭔가 측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콜버그는 철학자였잖아요. 실제로 도덕 철학자지 도덕 심리 이론가라기보다는 도덕 철학자이고 싶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도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VIA.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측정 가능하고 기술에 기초한 것이며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요소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의 이것을 발견하여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인격 강점, 대표 강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그냥 자신만의 장점?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대충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확실할 수 있죠. 그래서 인격 강점은 개인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재능을 지니고, 그쵸? 독특성을 가장 탁월한 덕과 역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개인이 니은을 발견하여 직업활동, 인간관계, 자녀 여가활동 같은 일상생활에서 발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가 강점이지? 인격적으로 덕과 역량에 있어서. 그래서 표 우리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표와 관련된 덕목의 의미 정도는 뭐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뭐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옆에 용어들이 뭐 기괴하다 뭐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보면 사랑하고 인간의 이게 막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나머지 보면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우리 그 교육과정 보시면 다 사용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4번 문제는 아마 조금 어려워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탁탁 잘 쓰시는 분들은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임용 문해력이 좀 잘 갖추어져 가시는 거예요. 삶이 어떠하고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쟁적 개념 간에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해요. 더욱이 그런 차이를 경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해요. 근데 첫 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어떠하고 사회가 어떠한.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경쟁적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해요. 근데 그런 차이를 경시하는 거는 정치적. 만일 누군가가 기억의 존재를 당연시한 그것을 합리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이견을 분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몰아내쫓는 간편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분파적이고 비합리적인 뿐인 반대자는 정당하게 격리되고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 완강하게 저항한다면 그들은 심지어 그를 스스로를 위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억이라는 관념은 민주주의 이론의 구성요소로서 수용될 수 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첫 줄이 그거예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데, 누군가가 기억의 존재를 당연시하면 우리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하면서 나머지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합리적인 산물로 우리 만들었어 이러는데, 그거에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달리 생각해,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쫓아내거나 또는 구속시켜 버린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공동체주의자들이 강해지면 전체주의로 흘러가면서 자유주의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묵살시키는 다수의 횡포, 그쵸? 다수의 전제, 그쵸?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괄호 안에 들어갈 건 뭘까요? 이거는 우리 공동의 목표, 공동이 추구해야 될 선이야 이거죠. 그러니 너 딴소리 하지 마 이거죠. 공동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 막상 혼자 앉아서 풀려면은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 나면 답을 보고 나면 넣고 보면 되게 말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로를 비워놓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쥐어짜는 거죠. 뭐라도 답을 쓰게 되는 거. 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존 니은 형태의 퇴보 과정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일종의 독재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체제에 의해 이 흔들리는 구조를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임시적 지적 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니은은 필연적으로 지적인 설계의 한물이다. 어느 한 사람에게 성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한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는 니은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생각이 상당 부분 닮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렇죠? 뭐에서 알 수 있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의 성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지 않은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지 않으면서 사회가 자유로운 성장을 위한 프레임을 짜나갈 수 있는 거. 기본 바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려면 그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되죠? 작은 정부의 최소한의 것들. 그걸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 근데 이 하이에크거든요.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일 신경 쓰여요? 이 당시에 냉전 시대란 말이죠. 전체주의자들, 우리 저쪽에 냉전 소련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은 공동체주의를 넘어서잖아요, 이미. 그래서 전체주의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건 무조건 해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완전한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 스타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로크가 희망했던 자유주의 정도는 안 되니까 그 균형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러한 정부 형태를 만드는 게 이제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건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긴 했어요. 정부를 우리가 괄호 넣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상상을 해내기는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국가 이런 답을 쓰셨거나요. 그렇죠? 국가가 여기 없었죠? 정치 체제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아예 엉뚱한 답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형태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형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적합한 뭘 넣어야 되느냐. 국가 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체제 이런 형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정말 어려운 문제 실전에 가면 공부를 뭐 안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 5번으로 가서요. 5번 문제야말로 뭐 이런 약간 구형 문제예요. 이런 게 최근에 보면 지문을 짧게 주고 맞추라고 하는 건데 지문은 짧아도 핵심은 다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 문제가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춰야 하는데 뭐 맞추기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봅시다. 갑부터 나의 기억은 모든 가치의 유일한 근거이며 어떤 것도 내가 이러저러한 가치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 못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용어가 뭐냐 이거죠. 모든 가치를 존재시키는 것이 나의 존재인 한 나 자신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누가 나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의 근거는 내가 자유롭다는 거죠. 유일하게 자유롭지 않은 건 어떤 거죠? 내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현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에 대해 세인이 다스만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완벽하게 해석한 결과 우리는 확실성과 무규정성이라는 성격에까지 도달했다. 진짜 확실해. 그리고 하지만 언젠지 또는 무엇인지 몰라요.
현존재의 종말로서 이것은 현존재의 종말 이랬는데 우리 니은을 못 맞추면 곤란하죠. 현존재가 끝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현존재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하고 확실하고 그 자체를 무규정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 못 피해요, 그렇죠? 좀 나는 봐주세요. 뭐 돈 줄 테니까 나는 이거 안 되잖아요. 진시황도 못했잖아요. 그 이 몰교섭성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 디귿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뭐라도 해보는 거지 진짜 너무 싫으니까. 윤리적 디귿은 의무라고 규정된다. 양심의 자리에 서서 의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디귿은 참되고 아름답고 건전한 디귿으로서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느껴요. 그러므로 윤리적 여기 나오잖아요. 윤리적 뭐를 넣어야 돼요. 그쵸? 자신의 안식과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예요? 다 지키지도 못하겠고 못 지킬 때마다 너무 슬프고 그리고 다 지킨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죠. 이게 달까? 막 이런 거. 그래서 결국 뭐로 넘어가요? 종교적 실존으로 가는 거. 이것밖에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해도 안 되더라. 신이 요청되는 거죠.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병은 각각 누구냐? 사르트르고 을은 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게 묶어놨구나. 우리 실존주의자들 그러면은 사르트르 정도 생각 가실 거고요. 그렇죠? 을은 확실히 하이되고 세인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존재 쓰는 사람들이 하이데거하고 우리 야스퍼스잖아요. 같은 독일인들끼리 사실 의미도 거의 같이 쓰고 있고 근데 읽어보시면 하이데거가 훨씬 어렵잖아요. 지문들 보면 하이데거는 거의 좀 이상하게 쓰잖아요. 우리의 어법과는 뭔가 좀 다른 세상의 언어를 쓰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쓸만한 우리가 읽을 만한 거를 이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번역을 갖다 놓으면 뭐 가로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병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키에르케고르도 쉬운 글은 아닌데 과로 실존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존주의 세 사람을 내면서 병의 이 실존을 내기 위해 나머지들은 그 실존이 빠진 부분들을 해서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실존을 디귿에 넣고 기억의 자유와 우리 죽음 그 다음에 서술이죠. 기억니은을 활용해서 실존에 대한 가불사상가 이거는 우리가 뭐 시험 전날까지 확실하게 체크해가지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실존은 뭐예요? 역시나 자신의 목적 본질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강조하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킬 것도 없고 누구한테 의존할 것도 없는 거죠. 스스로 그러한 목적과 본질을 창조해 나가는데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그래요. 기투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던져놓고서 나보고는 또 이거저거 하라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빚진 게 없잖아요. 세상에. 하느님이 나한테 뭘 시킨 것도 아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서 더 자유로운 거지. 내가 마음대로 어차피 나도 뭐 그냥 어쩌다 생긴 건데 이런 출발점이 있는 거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을 창조해가는 능동적 존재예요.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항상 이 무신과 유신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냥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능동적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죠? 근데 부담은 좀 스럽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책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선택, 결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공통적이라고 보면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를 강조하고 대신에 책임을 강조하고 대신에 누구도 책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만하면 안 되죠. 자기 기만하면 안 되고 유신론자들은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한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신이 도와주는 거지. 신과의 뭐 이 교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자와의 교감, 교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 차이들을 우리가 잘 믿는 구석이 최종적으로 믿는 게 있느냐, 믿을 게 없느냐,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무신론자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책임은 내가 지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자유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대신에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이 유신론자 실존주의자들은 마지막 기댈 구석이 있어요. 처절하게 한계 상황을 겪고 극복 못했어요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신이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지문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여기는 야스퍼스 빼놨지만 이제 야스퍼스를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 교과서 개편 전에 또 내고서 간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6번으로 가서요. 이 문제는 여러분 쉽게 갔어야 되는 문제죠. 각자 좀 또 다르겠지만 기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그에 따른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태도를 개선해줘요. 이것을 통해 학생 집단의 성공에 기여. 여기서 맞추셨어요.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요. 동료들 사이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교류를 증진하고 신사회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도 가져와요. 이 밖에도 이것은 학교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를 즐겁고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좋은 얘기만 모아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협동학습이 가진 장점들. 그 다음에 이 모형은 니은 모형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반성. 과거의 경험. 즉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와 원리의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상대주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모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교사는 이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개념 분석 모형 등을 활용해서 도덕적 가치나 원리에 대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설명만 가지고 맞추기는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도덕적 상대주의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뭐가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쵸. 제일 대표적인 건 가치명료 그쵸. 가치명료하는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이야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뭐 할 만한 거였잖아. 그리고 뭐 그거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 적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엉뚱한 거예요. 배려윤리라고 막 생각하고 정의의 원리를 적용했는데 사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부정의하고 자기중심적이었어. 그러니까 교사는 그 전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같이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 가치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무엇인지 서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여기에 사실 답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과거의 경험 뭐 이 드라마로 보여주든 뭐로 보여주든 이야기란 말이죠.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갑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태펀 얘기구나.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러티브 물어보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놓고 보면 지적인 교육을 담당한 가정은 도덕성과 감성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는 태도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능이 분리되는 거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다양한 측면, 다양한 특성의 총체 인간은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전인이 아닌 반쪽이가 형성될 뿐이에요. 모든 교육기관과 교육정도의 1차원 목적은 배려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죠. 배려윤리. 그 다음에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 가치를 함유하는 사회적 산물이기에 언어를 표현하면서 도덕 발달을 이룬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근접 발달 내의 도덕성 발달, 언어를 매개로 하여 부모와 교사 그리고 유능한 동료의 안내된 인도와 참여를 통한 일련의 상호작용 맥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려윤리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상당 부분의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중시하는 것, 그리고 또 협동학습 강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둘 다 관계를 중시하고 그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거 협동학습하고 내러티브 수업인데요. 협동학습이 가진 도덕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갑의 나딩스는 협동학습을 왜 좋아했어요?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하니까 관계성 그리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도와주고 도움 받아서 좋고 수용성 그리고 책임감 우리 배려를 중요시하는 각자 자기 맡은 걸 통해서 해내고 그것으로 기여하는 책임감 등을 배우고 그쵸 배려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생각 잘 안 날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 해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얻는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 다음에 도덕 발달 관련 니은이 가진 장점 도덕 발달에 있어서 니은은 뭐가 좋아요 내러티브 수업은 내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사적 사고가 자극되고 저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도덕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요 또 자기 표현의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뭐 한 가지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할 때는 뭐 넉넉하게 다 외워놨으면 두 가지 써도 되지만 하나만 써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돼요. 기억니은이 각 1점, 서술이 뭐 1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각 1점, 0.5, 0.5, 뭐 하나는 1, 하나는 2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점을 뭐 계산하는 건 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의 성격상 어떤 거는 보면 옛날식으로 한 6점 이상 나올 것 같은 문제도 있어요. 보면 서술이 두 가지 길게 하고 막 두 개, 세 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니고 답을 최대한 상세하게 많이 쓰는 것이다. 근데 그 상세함이 쓸데없는 내용을 길게 쓰는 상세함이 아니죠. 써야 될 것들을 명쾌하게 써주는 거예요. 길게 쓴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로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 문제가 사실 긴장감이 있는데 뭐 나중에 너무 미루다 보면 한 번도 못 보고 가서 그냥 속절없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올 때마다 봐야 되고 앞에 우리 개요 부분들은 지금 정도에는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괄호 칠 수 있는 건 다 체크돼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맞추시는 건 문제가 안 됐어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 암기에 안에 들어 있어야 되죠. 특히 가와 관련된 거 도덕과 교육과정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기억은 각 영역을 구현하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 연결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걸 목표로 삼아 추출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 타인과의 관계의 배려, 사회공동체 관계의 정의, 그리고 자연과 관계에서 책임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도덕 수업을 받은 사람이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는 품성과 역량을 문장형으로 기술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핵심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핵심 아이디어. 그 용어 자체는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저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체계에 제시되고 있는 세 범주의 내용. 그렇죠? 세 범주. 어떤 세 범주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게 그냥 담아두고 계셔야 되고 성취 기준을 통합하는 역할과 함께 도덕성의 지향점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기능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그러니까 그 문장형 두 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면은 충분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학습 개요잖아요. 그냥 뭐 학습 목표, 학습 개요. 근데 그냥 핵심 아이디어라는 또 우리 교육 과정을 위한 하나의 그 생겨난 거죠. 우리 시험 문제로.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기억하시고 세 가지 범주 내용 체계. 그 다음에 나에서 도덕 교과의 목표는 도덕성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간을 지향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도덕적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지향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도덕성은 각각 개인적 도덕성,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적 도덕성, 사회 구조적 도덕성으로 나뉠 수 있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개인과 사회적 삶의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사회사상에 뭘 물어보든 개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공화주의에 서로 그 시선들을 항상 담아두면서 이 사람은 어떤 주의자인가 굳이 막 분류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무의미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자냐, 공동체주의자냐, 공화주의자냐, 이거 다 구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항상 추출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두도덕성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 그러면서도 유기적 연관성을 항상 강조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의 핵심 가치를 체득하여. 요즘에는 그 정도로 쉽진 않지만 여기서 그냥 뭐 마지막 책임 가로쳐가지고 공통 뭐 이런 정도가 그동안의 교육과정 시험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교육과정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낼 만한 게 좀 남아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은 편이죠, 아직은. 벌써부터 막 저쪽 생활과 윤리 뒤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현대사회 윤리 뒤져서 내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현대사회와 윤리까지는 보셔야 돼요, 개요. 왜냐면 우리가 그게 핵심이니까. 제일 우리 주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음을 육성하는 것이에요. 둘을 육성하는 거죠. 도덕적인 인간하고 정의로운 인간인데, 이거를 활용해 보자.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과 함께 우리 옛날에 뭐였어요? 민주시민, 시민이잖아요. 두 가지를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도덕인, 그렇죠? 그리고 시민이죠. 어떤 도덕인이고 어떤 시민이냐를 최대한 우리 뭐 외운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한번 추정을 잘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여기 핵심이 있잖아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이게 우리 그 요번 교육 과정의 제일 핵심 문장이죠. 그죠?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 그걸 넣어준 그게 되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지. 중요하죠, 사실. 저는 도덕적인 건 사실 여기 가정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정의로운 시민을 키워내야 우리 밖에 나가서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미리 좀 만들어서 사람꼴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좀 크죠, 요즘 학교에서. 지금 워낙에 좀 모자른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너무 그거를 강요하는 것도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실. 정의로운 시민을 학교에서만 키워야 한다? 힘들죠. 전체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되고 가정교육 중요하죠.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안 돼 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가는 틀리시면 이제 안 되고 앞으로는 가 정도의 수준은 맞추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이드가 주어졌을 때는 아예 똑같은 답을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최대한 도덕적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지식과 실천이 겸비된 사람. 정의로운 시민은 어떤 거냐? 정의로운 사회에 살만한 사람.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또한 답은 어렵지 않았는데 서술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봅시다.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를 통해 이거 딱 보면 보면 또 나왔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규범의 타당성, 규범의 타당성이라는 용어 테스트하기 위해 기억의 원칙과
보편화의 원칙이 요청되는 거예요. 기억의 원칙은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것에 참가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만이 타당하다. 관련 당사 합리적인 여기에 참가자로서 합리적인 토론 보통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버마스는 토론이란 말보다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쓰죠. 대화와 토론을 합친 용어. 그렇죠? 거기에 참가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근데 이 담론의 원칙은 규범 일반에 폭넓게 일반적으로 흐려요. 일반적인 원칙으로. 참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만 타당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소극적, 막연해요. 포괄적이긴 한데 기능면에서 뭐가 타당하지 않은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좀 강한 규칙, 적극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화 원칙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 지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뭐예요? 불편한 불이익 등을 감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난 이거 좀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싫으면 나가는 거지. 난 불편해서 못하겠는데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견 가능한 결과, 부작용,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 암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한번 늘 보던 거 두 가지, 그쵸? 에서 이게 요 부분이 핵심이겠다라는 것을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거기 공동체란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 같은 포괄적 교리에 의해 포괄적 교리를 보면서 아이고 롤 쓰네요. 그쵸? 지배되고 있는 사회를 말하며 민주주의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한 디귿의 제한된 범위를 간과하는 거예요. 나는 공동체주의자는 아니에요. 공동체란 이런 포괄적 교리에 의해서 묶이는 커뮤니티, 말 그대로 우리 커뮤니티, 작은 의미의 뭐 자전거 동호회, 그쵸? 독서 클럽, 이건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를 공동체라고 하는 건 안 돼. 왜? 그거는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죠. 비공적 이성이라고 본다면 다 되지만 공적인 이성을 적용해 보면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적 이성이 되는 거죠. 또한 민주사회를 하나의 협회로 간주하는 것은 이 공적 이성이 비정적인 목적과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실수를. 그럼 공적 이성을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정치적인 데만. 정치 문화에만, 공적 정치 문화에만 쓰는 거. 거기에 쓰는 것만 공적 이성이지. 그냥 아무데나 다 뭐 사람만 모여 있으면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클럽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공적 이성은. 그 민주사회에서만 쓰일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정의로운 시민들, 그렇죠. 뭘 좀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뭘 좀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지 아무나 뭐 공적 이성을 발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여야만 합의도 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못 깬다 이거죠. 그냥 합의하는 척 대충 타협하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돌아서서 나는 분리해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질서정연한 민주 시민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놨어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잘 알고 있는 공적 정의관에 의거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받아들일 거야 하고 있는 사회죠. 그 다음에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공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은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죠. 정의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따를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사회여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가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넘어섰죠. 우리 굉장히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질서를 깨려는 사람들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앞에 누구죠? 하버마스와 이 사람 이 롤스의 두 얘기를 합쳐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유리한 것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용해 봤을 때, 좀 손해도 보고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이왕 내가 참여하기로 한 거면 이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서로서로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들어갔는데 쟤는 안 그럴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그게 쌓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버마스하고 롤즈하고 서로 심지어 롤즈는 하버마스 평가를 막 하잖아요. 나하고 이런 점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달라야 되는 거지. 뭔지 모르게 다 닮아 있어요. 왜? 새 쌍둥이에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토론, 심의, 담론 이 세 용어에 있어서는 다들 꼼짝 못하는 거죠. 하버마스, 또 누구 있어요? 포퍼, 롤즈. 이 합리주의자들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유로우면서 책임감 있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민주사회고 질서정연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보면 뭐 인권이 보장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기 얘기할 수 있는 사회라면 자유로운 사회고 합리적인 사회고 뭐 온갖 미사의 어구를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들한테는 모든 게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포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토론도 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태도 뭐 이런 거를 덧붙이고 하는 거고 롤즈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자면서 합리주의자의 계열들 자율적 자유주의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칸트의 후예들이죠. 칸트의 방식을 다 따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입법하고 스스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목적의 왕국이죠. 그게. 9번으로 가서요. 우리 어 잠깐만요. 하나 해결이 안 됐죠? 다 해결됐죠? 좋아요. 9번. 91년 12월 13일 이것만 딱 보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옆에 써놓는 분들이 되셔야죠. 그쵸? 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 회담을 마치고 남북한의 총리가 역사적 문건에 서명하게 돼요. 남북 기본 합의서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 있는 원칙들이 뭐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이때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해요. 이게 언제 바뀌어요, 그럼? 94년에, 그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때 자주 또 민족 대단결이 민주로 바뀌잖아요. 그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서 94년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는 그래서 민주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민족 대단결. 조국통일 3대 원칙. 실사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원칙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이거야말로 뭐 너무 많이 그동안 돼서 뭘 또 냈어 이렇게 좀 짜증을 내셔야 되는 거죠. 일단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특수관계다. 우린 어떤 특수관계예요?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둘 다 괴뢰괴뢰 막 하면서 무시하는 의미에서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 나라의 형태는 갖추고 나름의 정부는 있지만 그걸 국가라고 서로 인정하기엔 아직은 통일을 우리 지향하는 관계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하게 맺어진 관계라는 걸 강조하면서 통일을 이제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화해 협력 단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남북 연합 단계 해서 단계별로 해서 최종적 통일로 가자. 그 전초가 되는 거죠. 그 디귿 이 부분은 전체를 이 정도로 길게 외우고 계셔야 되죠.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 관계라는 거.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가서요. 뭐 콜버그 문제지만 좀 1차원적으로 낸 셈이죠. 콜버그 문제가 그동안에 봐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어렵게 내기에는 이 사람은 원래 고전이잖아요. 클래식이잖아요. 우리 피아제, 디르켄, 콜버그 정도면 우리한테는 근데 늘 꾸준히 되고 하나씩 박아놨잖아요. 콜버그 문제 하나 박아놓는데 봅시다. 도덕성 발달은 10세, 11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도덕성적 성장은 3수준 6단계라는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각 수준의 단계가 이것을 이루고 있는 인지적 능력 발달에, 그러니까 인지적 능력 발달이 갑자기 어느 날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쵸, 확 건너뛰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간다는 거죠. 계단 거꾸로 하는 거죠. 단계. 그쵸? 못 바꿔요.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 빠꾸가 없는 거지. 퇴행이. 차근차근 올라간다. 불변의 계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후속 단계는 선행 단계 여기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선행 단계를 대체하는 것이 높은 도덕적 추론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이전의 단계로 퇴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나중에 수정되기도 하잖아요. 퇴행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3수준 6단계라는 도덕성 발달 단계, 2단계는 개인주의 및 도구주의적 도덕성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이게 있을 때만 규칙을 따라요. 주로 나한테 있을 때 더 좋죠. 옳은 것은 자신의 이것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옳은 것은 디귿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 그러니까 2단계 정도는 잘 안 물어볼 것 같은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거, 그쵸? 나한테, 그리고 상대도 그 정도는 유리하니까 서로 인정해 줄 거야. 상호 이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서로가 윈윈, 그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만 너무 잘못되면 좀 그렇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지. 이 정도라는 거죠. 서로 간에 동등한 이익의 교환이어야 돼요. 그렇죠? 공정하고 동등한 교환, 동의. 이게 옳은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2단계에서 그거죠. 나 손해야. 그리고 또 상대가 너무 심하게 이런 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너무 나만 챙기지는 않는 거지. 그 상호 동등한 교환. 그 다음에 도덕성 4단계,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은 건 항상 4단계잖아요. 왜냐하면 콜버그는 여기가 실제적인 우리의 단계 발달의 뭐 한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법과 질서 준수의 도덕성 단계죠. 사회 질서. 이 단계에서는 동의하고 현실적인 의무를 실행하죠. 법은 규정된 사회적 의무와 갈등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돼. 그런 의미에서 옳은 건 사회 집단에 기여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도덕 사회화론자들은 여기서 끝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진짜 도덕적인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콜버그는 만족 못해야 되는 거죠. 인지발달론 구성주의자들은 여기에 지면 안 되는 거였지만 실제로 보니까 여기 이상 되기가 어렵다 진짜. 5단계 가면 꽤 괜찮은 사람이고 6단계는 칸트 돼야 되는 거죠. 칸트, 롤스 이런 사람들이나, 롤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칸트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니은에 우리 답 썼고요. 이익은 딴 데서 답 안 나왔던가요? 다행히 피해갔네요. 그렇죠? 이익도 우리가 상당히 뭐 공리주의 때문에라도, 그리고 우리
뭐 순자나 한비자 하면 또 이 쓰게 돼 있잖아요. 묵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익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가로넣기 생각보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서술해 봤고요. 4단계에서 옳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내가 나름의 자존감 그리고 양심에 부합하니까 내가 그거 어기기 싫어요.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게 옳은 행위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사실상 단답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답이 좀 긴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앞에 우리 답안지를 따로 뺐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4줄 넘는 거는 잘못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추세를 보면 한 3줄 안에 해결을 봐야 돼. 답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동안 기출을 보세요. 최근 2, 3년 긴 답이 없어요. 거의 뭐 2줄 정도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답이 좀 긴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줄이려고 괄호도 되도록 작게. 너무 길면 막연하거든. 채점도 어려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답 주시면 채점하다 보면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면 답이 막 틀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맞았다고 하기엔 점수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핵심어를 딱 넣어주고 그게 들어가면 맞게 해주고 이런 식의 채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더더욱 나중에 가면 좀 얄팍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다. 처음부터 얄팍하면 뭐 안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핵심어들을 정말 머릿속에 그냥 새겨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으로 가서요. 11번 문제야말로 그냥 연습 문제죠. 전형. 우리 동양사상 뭐 이기론의 전형 문제예요. 그냥 이거는 뭐 공부를 안 이거를 못 쓰셨다라는 건 우리 한국 유학을 아예 아무것도 이해 못 하신다는 얘기인데 반성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름은 이미 이것과 상대하여 성립된 것이고 자기의 신체의 사유에 속한 것입니다. 사적으로 내가 가진 거예요. 그쵸? 벌써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것이어서 니은에게 명령을 들어야 하나가 될 수 있지. 니은과 홀륜하여 대충 뭉뚱그려 섞는 게 홀륜이거든요. 그냥 뭐 둘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믹스 해놓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명령을 받아서 도심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가 히로에라가 아직 바라지 않은 걸 중이라고 바라요. 절도에 맞는 걸 화라고 한 건 옳지만 만약에 기억이 아직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이라는 것은 앞에서 뭐예요? 그냥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마음이 미발했을 때는 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미 바라고 인심도심이든 나타났으면 이미 중은 아닌 거예요. 화로 나아가야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이라는 한 글자가 성악의 시작과 끝맺음에 걸친 일관된 요령이, 그리고 경이란 상하에 모두 통달한 공부를 착수하는 데 있어서나 그 공부 효과는 항상 실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경.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하나 추가해서 보여드리는 거, 뭐 괄호를 없다 해도 뭐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이 바랄 때 도의를 위해 바라는 것이 있으니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고 나라에 충성. 어린애가 우물에 빠질 때 측은히 여기고 이가 아닌 걸 부끄러워. 측은 수호 사양지심. 이것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니은이라고 한다. 또 정이 바랄 때 입과 몸을 구체라고 그러죠. 구체를 위해 바라는 것이 있으니 배고플 때 먹으려 하고 추울 때 입으려 하고 우리 몸이 바라는 이런 것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억이 인심, 니은이 도심이 되겠죠? 다른 거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다른 거 쓰지 말라고 밑에 문제 2기 사단 7정도 빼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인심, 도심, 천리, 인욕 다 생각을 해놓고 있으셔야 되고, 사단 7정. 그러니까 괄호넣기가 동양 사상 특히 이제 이 성리학하고 한국유학은 고갈이 돼요. 점점 낼 게 없어. 다시 돌아가야 되거나 이상한 걸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의고사도 힘들어요. 지금 뭐 10년째 똑같은 문제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봐야 여러분 그물 안에 이제 걸리기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그물이 아직 커서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거지. 아, 봤는데 막 이러는데 쓰진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써야지. 쓸 수 있게 애써서 보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거 썼고요. 2기 4단 7정의 개념을 하는 기억니은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 안 넣고 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근데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군가요? 우리 경의 철학자와 그쵸? 성의 궁행의 철학자 그쵸?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황이라고 해서 실천을 뭐 거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덜 강조했을 뿐이고 율곡이 왠지 더 실천적인 철학자로 우리가 읽혀지니까 그쵸? 그리고 이황은 어쨌든 경을 강조한 게 이황이고 이는 경에서 성으로 완성돼야 한다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걸로 교과서에 서술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왜 이황은 미완성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느냐. 당연히 먼저 학자니까 후대 학자가 더, 그 다산정약용은 더 완성된 학자잖아요. 우리 서술로 보면. 성리학을 전체를 그냥 뒤에 엎어버렸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왕양명 관계도 그렇잖아요. 왕양명이 좀 더 실천적이고, 주의는 좀 관념적으로 우리가 읽혀지는 건 사실인데, 그건 뭐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교과서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많이 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서술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될까요? 이황 나오면 이기 나오면 이기 호발부터 써놔야 돼요. 그렇죠? 이기 호발. 그렇죠? 이기 불상리 이런 거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면 뭐예요? 기발 이승 1도 써야 되죠. 또 인심도심과 관련해서 이는 인심도심 종시설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기 껴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 칠정 이황은 나누기잖아요. 이분법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분법, 동양사상가 중에 아주 드문 이분법, 다 나눠요. 다 최대한 다른 길로 보는 거죠. 이해발, 기해발. 그렇죠? 인심도심도 그 범주로 분리해서 보고 있죠. 인심은 기해에서 발한 곡, 도심은 위에서 발했다. 사단에 분석시키고, 그쵸? 칠정에 분석시키고. 요 형태의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한 사람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답이 길어져 버려. 한 사람만 물어보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둘 다 쓰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 나누지 말아요. 둘 다. 대립적인 마음인 건 사실인데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죠. 하나의 원천에서 나와서 두 마음이 된 거다. 그리고 인심, 도심, 종시설 뭐예요? 인심이든 도심이든 잘못될 수 있어요. 인심은 진짜 잘못해서 인욕으로 가고 도심도 인심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인심, 도심, 종시설 주장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답이 너무 길어요, 사실. 실전에는 이렇게 긴 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모의고사니까 충실하게 많이 많이 써 주셨어야 돼요. 그다음 12번으로 가서요. 칸트 문제인데요. 칸트. 뭐 역시나 여러분들 지문 한 개라도 더 많이 보시라는 의미고 실제로 뭐 칸트 정도면 3개 정도 지문을 여기다 던져 놓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워낙에 뭐 지문 자체가 아직도 내려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낼 게 많다. 책도 2권이잖아요. 도덕성상의 정초, 실천이선 비판. 어디서 나온지 잘 몰라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건 어디서 뽑은 거지? 거기다가 막 다른 저작에서도 슬쩍 가져올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덕은 우리에게 오로지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상 조건이며, 그러니까 최상선이죠. 덕을 갖추면, 우리가 도덕성을 갖춘 건 최상선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덕은 아직 이성적 유한 존재자의 욕구 능력의 대상으로 전체로 완성된 선이 아니래요. 덕도 힘든데 그런 것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추가로 요구되는 거죠. 무릇 덕과 이것이 함께한 인격에서 최고선. 최고선의 정의가 뭐죠? 덕과 행복의 일치. 그렇죠?
덕 있는 덕 있는 사람이 됐더니 행복해지기도 하더라. 칸트가 말하는 최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덕도 이루기 어렵지만 덕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뭘 요청해요? 신을 요청해요. 그런 사람 있어 왜 이래? 어, 그래서 신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이자 인격의 행복을 누릴 만한 품격인 윤리성의 정비례하는 몫을 가지고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을 형성하는 이 최고선을 완전체, 그 완성된 선을 의미한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주의자라는 면모가 보여요. 기억은 디귿이 그의 전 목적에 합치하는 데 또한 디귿이 그 의지의 본질적인 규정과 합치하는 데 의거한다. 디귿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요건 잘 안 물어보던 거니까. 근데 도덕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디귿 및 디귿의 동기로서의 우리 욕구 능력과 합치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는 규정 근거들에 의해 지시명령. 헷갈리죠. 문장 길어지면. 그러나 이 세계 안에서 행위하는 이성적 존재와는 동시에 세계나 이것 자체의 원인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도덕법칙 안에는 윤리성과 이에 비례하는 세계의 그 일부러 존재하다 세계에 부속되어 있는 존재자의 행복사의 필연적 연관에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어요. 세계에 부속된 이 존재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서 이것의 원인일 수가 없고 그의 이것과 관련해 그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그의 실천 원칙들과 일관되게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딴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덕 법칙과 우리의 경향성. 경향성이 바로 우리의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잘 일치가 안 되는 게 칸트가 제일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도덕 법칙이 자연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쵸? 자연 법칙은 큰 범위고 모든 존재들이 다 따르는 법칙이고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한정됐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자연 안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부등호가 맞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은 자연 법칙을 자꾸 도덕 법칙에 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칸트는 특히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간에게도 있죠. 경향성으로. 이게 도덕하고 안 맞는 게 칸트의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 법칙이라는 걸 따로 정하자 우리끼리.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도덕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할게 이거죠. 자연하고 별개. 왜냐하면 자연에는 우리가 따라가면은 이 도덕 법칙하고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짜내고 해서 자유의 법칙으로서 이 부분 정도에서 그쵸?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로를 이렇게 많이 쳐놓으면은 읽다가 막 머리가 돌아요. 핑핑핑. 저도 어느 때 보면 제가 만들어 놓고도 답을 확인해 봐야 돼.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어렵게 낸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잡아내실 정도라면 여러분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칸트 공부는 내가 꽤 완성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딱 그게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죠. 법칙도 나왔고 그러니까 경향성 이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얘기구나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원인성을 갖는 디귿의 최상 원인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이 세계의 최고선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신처럼 어떤 의지가 자연적인 우리의 경향성도 우리의 자연적인 의지잖아요.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에서만 최고선이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공자의 예, 종심소욕 불유구.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70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인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뭐 내 바라는 대로 해도 뭘 틀리질 않아 생전. 도덕법칙에 딱딱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고선은 가능하다. 무릇 법칙의 표상에 대해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는 예지자요. 이 법칙 표상에 따른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그 존재자의 의지이다. 그 의지가 원인이 되고 그쵸? 자연의 법칙이 되고 도덕 법칙과 전혀
어긋남이 없죠. 그러므로 최고선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 한해 디귿의 최상 원인은 지성과 의지에 의해 디귿의 원인에 따라서 창시자인 존재다. 다시 말해 신이다. 자연의 원인. 그렇죠. 놓고 보면 참 잘 맞는데. 다시 말해 신. 따라서 최고의 파생적 선, 즉 최선의 세계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최고의 근원적 선의 현실성, 그런 존재 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참 이걸 읽다 보면 그럼 뭐 인간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 아까 하버마스 나왔잖아요. 이상적 담화 상황은 이상적이야 말 그대로.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없으면 목표가 안 생긴다 이거. 이상적이라는 건 못 달성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런 목표가 있어야 그 차선책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최상선을 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높은 최고선이라는 더 큰 눈높이가 있는 거지. 칸트에게는. 최상선, 최고선. 그래서 신의 실존이 요청되고요.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도덕적으로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이려면 더 큰 진짜 목표로 신을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가 요청된다.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었잖아요.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썼고요. 이 니은 신의 실존을 실현하기 위해 리을과 함께 그러니까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입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영혼불멸. 뭐 그 정도는 딱 쓰는데 이유를 쓰라 그러면 뭘 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영혼불멸, 영혼이 인격성이 그거예요. 답이. 인간의 영혼이 무한히 존속하면서 인격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해야 한다. 이런 거. 동어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뭘 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어 반복이라도 같은 말은 아니란 말이죠. 의미적으로 여러분들 그만큼 공부가 잘 되신 거예요. 이게 동어 반복이고 쓸 게 어렵다라는 건. 그래도 우리가 가진 소스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다가 더 뭐 칸트한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유지돼야만 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영혼불멸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답. 그러니까 뻔하면서 왠지 안 써지는 답이 더 어려운 거죠. 우리 실전에서는. 근데 영혼불멸은 써놨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불멸. 그래서 우리 12문제 일단 봤고요. 그러니까 뭐 각자 또 성향과 여러 가지 그 공부의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는 제가 어렵다 생각한 거는 답을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이걸 아직도 못 쓰세요 하면은 잘 안 외워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최대한 답에다 그러한 것들을 좀 흔적을 남겨주셔야 제가 첨삭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B로 넘어갈게요.